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꽤 놀라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의 탈북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특히 고위 간부급의 탈북이 이어지면서 북한에서도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 또한 나올 정도였죠. 오늘 사연을 전해주신 김민호 씨 또한 국가보위성에서 별을 셋이나 달았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직위로 호화로운 삶을 살며 당에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지만 친구가 당한 끔찍한 짓을 목격하는 데에 이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지자 결국 민호 씨는 북한의 끔찍한 실상을 뼈저리게 느껴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민호 씨의 사연을 통해 과연 고위 장성급이었던 민호 씨가 왜 탈북을 한 건지, 대체 무슨 끔찍한 실상을 목격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된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위 장성급들의 탈북 소식들을 전해들으면서 저희 옛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함을 겪고 그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날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가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 소속 소장이었습니다. 별 셋 달고 있는 고위 장성이라고 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별 셋이면 길거리에 지나가면 모두가 저에게 고개를 숙일 정도로 권력이 있는 직급입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오른 것은 제 나름의 능력과 충성심 덕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 모습이 어리석기 그지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양의 고위층 아파트 3층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한에 와보니 여기는 중간층이 좋다고 하는데 평양에서 고위층 아파트 저층에 산다는 건 김정은 측근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전기가 자주 끊겨서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층이 선호되죠. 그래서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저는 매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사건은 바로 제 친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훈, 그는 조선인민군 중장이었어요. 우리는 평양 군사학교 동기로 만나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죠. 저희는 각자의 집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던 사이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이봐 민호, 사실은 나 요즘 외국 방송을 몰래 듣고 있어. 이상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미쳤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제가 다그치듯 말했죠. 그러자 상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세상의 실제 모습,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쌓아온 제 삶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상훈아, 제발 조심해. 자네가 이런 생각하는 걸 누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제 말에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들은 라디오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충격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일으키는 내용들이었죠.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훈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저 또한 점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믿는 체제, 이 모든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숱한 비밀들을 다뤄왔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이 제 임무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조국을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주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는 모두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상훈이와 나누는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체제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의 말에 점점 더 공감하고 있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이 저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체제를 위해 일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가진 직위, 누리는 특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가족들은 어쩌고요? 그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갈등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겉으로는 변함없는 충직한 장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큰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상훈이와의 대화는 제게 독이자 약이 되었죠. 한편으로는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영혼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지 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뇌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상훈이의 아내였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호 동지, 상훈 씨가 잡혀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상훈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해 이곳저곳 수소문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당의 지시입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상훈이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죠. 상훈이의 체포 소식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어요. 상훈이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려움도 두려움이었지만 상훈이를 최대한 저희 능력을 이용해 가능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랑 가족보다도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 노력을 해보려 해도 한번 적으로 낙인 찍히면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기만 할 뿐방도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상부의 상훈이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가에 충성해왔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복의 김민호 소장,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가까운 사이인 것은 알지만 친구의 일에 이 이상 더 깊이 관여했다간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면목이구나. 언제든 버려질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세상.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커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제껏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몰라.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집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저를 다그쳤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요. 물론 아내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체제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아내의 모습에서 예전에 제가 떠올라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상훈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상훈이의 아이들은 제 아들인 민석이와도 친한 친구였어요. 대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이상훈의 집을 찾아갔어요. 집안은 이미 어질러진 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가족 사진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 사진을 들어 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인가? 이를 위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것인가? 그러면서 함께 30년 동안 당에 충성을 바치며 미친 듯이 일해왔던 저와 상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훈이를 구해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체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제 지위를 이용해 이상훈이 있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보는 거죠. 위험한 시도였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를 썼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성공한 계획에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입니다. 수용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훈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수용소 정문 앞에 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녹슨 철조망 위로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죠. 회색빛 콘크리트 벽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어요. 국가보위성 소속 김민호 소장이다. 시설 점검차 왔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애쓰며 근엄하게 말했죠. 괜히 경비병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를 꿰뚫어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한 간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죠.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끼쳐왔죠. 썩은 음식물 냄새, 하수구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의 냄새였어요. 안내를 맡은 간부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시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에게 수용소의 시설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기는 작업장입니다. 수감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 같지만요. 16시간이 적다고요?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광경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채찍 아래서 신음하며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상훈이와 가족들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바쁘게 눈알을 굴려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복도를 지나며 양옆의 독방들을 봤습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 한때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저 숨쉬는 시체 같았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저들 중 몇이나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한 명도 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였어요. 특별 구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간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마치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별 구역의 첫방. 문이 열리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의 첨단 세뇌 기술입니다. 안내원의 태연한 설명과는 달리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의자에 묶인 남자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특수 제작된 영상과 음성, 그의 정신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방에서는 전기 고문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자는 저도 본 적이 있었던 전직 장성급 간부였거든요. 그의 몸이 경련하며 뒤틀리는 모습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멎기 직전까지 고통을 줬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죠. 제 속도 모르고 안내원은 자랑하듯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감을 억누르며 표정 관리를 하느라 진땀이 났죠. 그 다음 방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었어요. 앙상한 팔다리, 공포에 질린 눈동자. 저들은 반역자의 자식들입니다. 부모의 죄를 대신 받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상훈이의 아이들도 저렇게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손이 떨리더군요. 그 다음은 재교육실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약물 주입과 심리 조작이 한창인 곳으로 그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위 인사들의 정신을 재구성합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이곳이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곳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한 수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상훈이었거든요. 한때 늠름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절망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빛을 읽었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저는 간신히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상훈이와 마주했을 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아야만 했죠. 민호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말라비틀어진 몸, 갈라진 입술, 퀭한 눈. 그의 모든 것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곳의 진실을 알아야 해.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짓을 당하는 걸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널 구해낼게. 약속해. 그러니 조금만 버텨보게. 제가 말했지만 저 또한 그 순간 제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죠. 상훈이도 그걸 느낀 듯 했어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제발 이 지옥을 끝내줘. 수용소를 나오는 동안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귓가에는 수감자들의 비명이, 코끝에는 절망의 냄새가, 눈앞에는 이상훈의 초라한 모습이 아른거렸거든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구토를 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평양 거리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화려한 건물들 뒤에 숨겨진 어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눈 속의 공포.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감옥을.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아내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아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탈북해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예요. 상훈이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려야만 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날 이후 매 순간이 지옥 같았어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척했지만 밤이면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웠죠. 매 순간 들킬까 두려웠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고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 주저할 수 없었어요. 수용소에서 본 광경들, 상훈이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제의 거짓됨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죠. 수용소 방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고위 간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제복을 입을 때마다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한때는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옷이 이제는 죄책감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사무실에서의 일상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거짓과 기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주체사상의 승리?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팠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민들을 대할 때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전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실들이 저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쇼.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 희망을 잃은 노인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용소에서 본 광경들, 이상훈의 초라한 모습,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민석이가 수업 중에 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대요. 선생님이 민석이를 불러 심하게 꾸짖었고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석이, 제 아들이 위험한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민석이가 잡혀간 상훈이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금학이가 그런 짓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교에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만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죠. 제 인맥을 총동원해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했어요. 온갖 구실을 대며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설득했죠. 다행히 선생님은 제 직위를 의식했는지 일단은 이 일을 묵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석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금학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반역자라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진실을 알게 된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또한 제 아들이 그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어요. 상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이 사건은 제 탈북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아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의 탈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어서 이곳을 떠나요. 그렇게 우리의 탈북 계획은 더욱 시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죠.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민석이처럼 진실을 알게 되어 위험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은밀히 준비를 진행했어요. 탈북 루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죠. 국경지대의 경비 상황,
뇌물을 줘야 할 대상, 강을 건너는 방법 등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었어요. 민석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막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말해줄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 또한 그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평생 살아온 곳,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제복을 입으며 느끼는 죄책감, 민석이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우리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드디어 탈북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사무실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의 얼굴, 익숙한 풍경,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죠. 퇴근 시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준비됐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뒤를 돌아볼 순 없었어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자유를 향해 가기로 우리는 이미 정했으니까요.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다행히 제 신분증과 약간의 뇌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저기가 중국이야.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아이들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죠. 서로의 몸의 밧줄을 꽉 묶어내고 막내를 등에 업으며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물살, 아이들의 떨리는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감각이 극대화된 채로 우리는 숨을 죽이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죠.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은 또 다른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매 순간 붙잡힐까 두려워했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자유의 땅을 밟은 거야.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남한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공항에 도착해 국정원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것 또한 익숙치 않았어요. 조사를 하기만 해봤지 받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상훈이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햇빛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 자유가 꿈만 같았어요. 평양의 거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꿈과 희망에 차서 라디오 이야기를 해주던 상훈이의 얼굴이 또 다시 떠올랐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훈이가 듣기만 했던 세상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정부의 도움으로 정착 교육을 받고 임시 주거지를 배정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석이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실에서 눈을 반짝였죠. 처음에는 북한에서의 습관이 남아있어 쭈뼛대는 듯 했지만 원래도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는 성격이었던 민석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저와 아내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 열심히 일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주변 분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북한의 진실들을 알리기 위해 함께 뭉치고 있어요. 상훈이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이 매우 컸거든요.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닥치는 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제가 상훈이를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 감시한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저희는 그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사명이 되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희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북한에서 높은 직위의 호화로운 삶이었지만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해요. 이제는 온전히 저로서 그리고 저희 가족도 각자의 성격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북에 있는 저희 동료들도 이 자유를 꼭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 또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들 그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최근 북한의 최고위층 탈북이 연이어 일어나며 김정은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고위급 탈북이 이어지는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김주애 관련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우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일했던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탈북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5년 전 저는 39살의 나이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어요. 당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당에 대한 제 충성심이 인정받았고 또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고위직에 오른 이후 저는 제대로 잠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더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이가 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었는데요. 한 번은 김정은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백만 달러어치의 명품들, 해외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음식들, 그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파티장 한쪽에서는 기쁨조들이 야한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최고급 샴페인이 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모습 뒤로 보이는 경호원들의 굳은 표정과 긴장된 분위기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피로와 공포를 읽을 수 있었죠.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체제의 모순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이 계속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 지도자 일가의 사치와 낭비가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주어진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주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나만 아이돌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 후 김주애가 군 간부들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공개석상에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애는 북한의 전통적인 복장 대신 시스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 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했더군요. 마치 나만의 아이돌 가수 같았습니다. 이를 본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꼴이오? 우리의 전통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남조선 문화에 물들었구만.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소? 나중에 언론에 공개될 때도 저런 차림새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말들이 은밀히 오갔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내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 저는 당 중앙청사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거든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정은이 입을 열었어요. 동지들, 오늘 나는 위대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내 딸 김주애입니다. 우리 주애가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년 뒤에 발표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도 모르게 옆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의 표정에서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동통한 얼굴에 철모르는 표정의 여자아이가 우리의 후계자라니요. 믿기지 않았죠. 그 후 며칠 동안 당 청사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어요. 겉으로는 누구도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불평이 오갔습니다. 최 부장 들었소. 저 철부지 애가 우리의 후계자라니 말이 돼요? 라고 한 간부가 속삭이자 다른 이가 대답했죠. 쉿! 조심하시오.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네. 김여정 동지가 있는데 왜 하필 저 애를? 어떤 이들은 더 대담했어요. 저 맹한 얼굴로 어떻게 우리를 대표한단 말이오? 게다가 여자아이라니. 해외에서 우릴 어떻게 보겠소?
그러던 어느 날 김여정이 김정은을 매우 성난 얼굴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쫓아간 제 귀에 김여정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이건 잘못됐어요. 주애는 아직 어려요. 게다가 그의 행동을 봐요. 남조선 문화에 물들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를 후계자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김정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정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주애는 내 딸이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오빠,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주애 대신 다른 사람을 고려해 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저라든가. 순간 김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뭐? 내가 후계자가 되고 싶다고. 여정아,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진 모르지만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김여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것이 알려지면 큰일 날 테니까요. 며칠 후 당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김여정 부부장, 자네가 우리 주애에 대해 뭐 할 말이 있다고. 김여정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위원장 동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애 동지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미 김정은에게 한바탕 당한 것으로 아는데 저렇게 자기 할 말을 하다니. 저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김여정의 대답에 웃고 있던 김정은의 표정이 험악해졌죠. 자네가 감히 내 결정을 의심해?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단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뿐입니다. 존귀하신 자제분이지만 김정은이 말을 자르며 김주애를 불렀어요. 주애야, 이리 와봐. 내 고모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렴. 김주애가 건방진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주애의 모습은 북한의 전통적인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상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고데기로 굵은 웨이브를 만들어 늘어뜨렸더군요. 손톱에는 반짝거리는 매니큐어가 선명하게 발라져 있었죠. 뭐야, 또 고모가 나 욕했어? 그녀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여정의 얼굴은 굳어졌고 방 안의 다른 간부들은 놀란 듯 김주애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여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고모는 내가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 존귀한 혈통을 타고난 만큼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인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아, 진짜 짜증나. 고모는 왜 맨날 이래? 김주애가 눈을 굴리며 말을 잘랐어요. 난 이미 다 알아. 내가 물려받아서 잘하면 되잖아. 우리나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붙들어매. 김정은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다들 들었나? 우리 주애가 얼마나 당찬가. 이게 바로 새 시대의 목소리야.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김여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위원장님, 이건 됐어, 그만하라오. 김정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주애의 생각이 맞아. 우리는 변해야 해. 주애가 그 변화를 이끌 거야. 아직 어리니 잘 배우면 되지. 김주애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김여정을 노려봤어요. 들었지, 고모? 아빠가 나를 인정하셨어. 고모는 이제 내 말 들어야 해. 김여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 우려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짜증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하고 싶은 말 하든가.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알겠나? 회의가 끝나고 김주애가 나가면서 김여정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모, 조심해.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김여정은 한숨을 내쉬며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간부들은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고 눈알만 굴리다가 회의를 끝냈죠. 눈앞에 펼쳐진 김주애의 철딱선이 없는 태도는 아무리 나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정도가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철없는 김주애, 반발하는 김여정.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맹목적인 끄덕거림만 해야 하는 간부들. 잠자코 듣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죽음을 각오한다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주애의 생일을 맞아 김정은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이 은밀히 퍼져나갔죠.
수백만 달러어치의 명품 옷과 보석,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한 파티였다고 합니다. 인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화를 탕진한다니. 더구나 아이의 생일을 위해서라니 말이죠. 이 소식은 당 간부들 사이에서조차 큰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 인민들의 눈물로 명품을 사는 거나 다름없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러는 동안에도 북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는 날로 심해졌어요. 차를 몇 대를 사는지, 어디 끌고 나갈 곳도 딱히 없는데 차에는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이해도 안 갔습니다. 외제차면 뭐하나요? 달리는 곳이 북한 도로인데. 나라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고위 간부들 생활도 힘들어진 지가 오래인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절망은 후계자가 김주애라는 거죠.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이후 당 내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의 물결이 이어졌지만 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죠. 저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 중앙청사 복도에서 우연히 김주애와 마주쳤는데 주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최 부장, 내 고모 못 봤어? 김주애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못 배웠습니다, 주애님. 제가 공손히 대답하자 김주애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고모. 내가 고모부터 썰어낼 거야. 감히 나를 간부들 앞에서 망신을 줬겠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김주애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최 부장,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북한은 내가 이끌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할 거라고. 그러니까 최 부장도 생각 잘해. 그 말을 남기고 김주애는 휘적휘적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저 어린아이의 예의 없는 행동은 가정교육을 짐작해 했죠. 이게 우리의 미래 지도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김주애의 행동은 점점 더 오만방자해졌어요. 고위 간부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욕설을 내뱉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반동분자로 몰아붙였죠. 특히 김여정을 향한 적대감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당회의 도중 김여정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주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워, 고모.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김여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자 김주애는 비웃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북한을 잡으면 고모가 숙청 1순위야. 알아도.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주애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 동무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직 어린애인데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 아니면 고모? 김주애는 한 명 한 명 간부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회의실을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죠.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군요. 김주애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이 나라의 미래야.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미래가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철없는 아이의 손에 달려있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도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번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또 한 번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모두 김정은도 아니고 김주애 선에서 싹 무시되고 말았어요. 고모, 좀 쉽게 설명해봐. 모르겠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김주애의 행동은 단순한 변덕을 넘어 북한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설마.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때 우리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라도 아들을 이런 땅에서 키울 순 없었습니다.
한편 김주애는 점점 더 강력한 후계자로 내세워지고 있었어요.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연일 김주애를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고 TV에서는 그녀의 위대한 천재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죠. 우리의 존귀하신 자제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두혈통의 지도 아래 우리 조국은 더욱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선전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실제 모습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TV에서는 김주애 동지는 천재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며 떠들어댔지만 제가 본 김주애는 그저 멍하고 멍청한 아이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김주애가 핵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죠. 가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자제분께서는 핵기술에 대해 놀라운 이해를 보여주셨다. 곧 떠들어댔죠. 하지만 실제로 그날 김주애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데를 왜 오게 한 거야? 따분해 죽는 줄 알았네. 라며 하품만 연신했다는 이야기가 간부들 안에서 파다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경제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김주애는 가장 간단한 그래프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걸 듣고 저는 그만 실소를 참을 수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미래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열렸는데 김주애도 참석을 했습니다. 배가 나와서 코트가 터질 듯한 모습을 보며 살이라도 빼야 인민들의 반감을 안 살 텐데 저 배며 볼때기를 어쩌면 좋나 하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죠. 행사장 주석단에는 김정은과 함께 김주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웬일로 좀 차분하게 있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행동에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그 태도는 행사의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이고, 지금 저게 무슨 태도지? 한 동료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국가 행사에서? 김주애는 지루한 듯 하품을 하고 심지어 김정은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김정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김정은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주변의 고위 간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동료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불평할 수 있을 뿐이었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 김주애는 하품을 크게 하며 걸어가더군요.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챙겨야 하는 가면조차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여전히 밖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었지만 김주애 주변의 고위 간부들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공포를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요. 김주애는 능력도 자질도 없는데 단지 김정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한의 파멸일 것이 분명했어요. 회의감과 불안감,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제게 결론을 내려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김주애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리설주와 김주애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새 옷 좀 사고 싶은데. 디올에서 신상 나왔대. 김주애가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리설주가 물었어요. 한 3,000달러 정도. 절약이란 걸 좀 해보려고. 두 벌만 사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0달러라니 북한 주민 모두가 주머니를 털어도 안 될 돈일 텐데요. 알았어, 내일 준비해줄게. 리설주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걸어가고 있는데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아주 작게 뭔가를 불평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 어린애를 내세우는 것도 참 그렇긴 한데. 장군님 속도 속이 아니겠지? 한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지. 큰아드님이 지적장애잖아. 하나라도 멀쩡한 게 어디야. 그래, 적어도 사지육신과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런데 참, 근데 큰아드님은 영호전이 없는 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좋아지겠어. 간단한 지시도 이해를 못해. 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다니까. 그래, 뭐 비교하자면 그나마 딸이. 뭐 그래도 낫지.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니 그 딸도 괜찮아지네.
그때 누군가 오는 소리에 그들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주애에 대한 그들의 평가. 이 모든 게 북한의 어두운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김정은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정은 집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 순 없어. 미래가 없어. 가자.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살다간 우리 아들의 미래도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북의 위험성, 실패했을 때의 결과, 성공하더라도 겪어야 할 어려움들.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을 방법, 필요한 물품들, 탈북 후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득히 멀어져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움틀거렸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내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온몸은 긴장으로 곧 터질 것만 같았죠. 아빠, 무서워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 아들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경로를 따라 국경으로 향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했기에 국경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저 강만 건너면 돼. 우리는 어둠을 틈타 강을 건넜어요. 물은 차가웠고 물살도 거셌습니다. 아들이 덜덜 떨며 울음을 참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아들. 곧 자유의 땅이야. 1시간여의 사투 끝에 우리는 간신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끔찍했어요.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고 때로는 좁은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죠. 아빠, 우리 언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우리는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죠. 여기서 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안전할 겁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뱀과 독충들의 위험, 그리고 끝없는 습기와의 싸움이었죠. 여보, 더는 못 걷겠어요. 아내가 쓰러질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등에 업고 걸었어요.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조금만 더 힘을 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2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췄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이후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김주애의 실체, 북한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최 선생님, 정말 큰 고초를 겪으셨군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김주애에 대한 정보는 귀중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 4대 세습의 위험성,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통일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한 생활을 하나씩 배우며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 단체에서 강연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이 익숙하지 않아 때로는 위협을 받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탈북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을 향한 여정이죠. 그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려나갈 미래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고위급 탈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중심에 김주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김주애를 계속 후계자로 내세울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